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연락이 없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 화면이 꺼진 채로 식탁 위에 놓여 있고 밥은 식어가고 있는데 자식의 이름이 뜨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혹은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는 불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무너져가는 이야기이고 그 무너짐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쪽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 믿는 쪽에서 먼저 조심성을 잃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작동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늘 먼저 전화하고 늘 먼저 용서하고 늘 먼저 챙기면 자식은 어느 순간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그 배경이 되어버린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가 가장 늦게 배우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전화만 해도 반갑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도 고맙고 무슨 부탁을 해도 내 형편보다 먼저 그 아이의 형편을 떠올립니다. 밤을 새워 아이를 간호하고 학교에 늦을까봐 숟가락에 밥을 얹어 먹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살림이 빠듯하다 하면 모아둔 돈을 슬며시 꺼내줍니다. 그 모든 것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원래 먼저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짐에 대해 부모 스스로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울어짐이 너무 오래 계속될 때 생깁니다. 자식이 그 사랑의 무게를 배우기보다 그 사랑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은 쉽게 얻는 것을 쉽게 잊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본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늘 받아주고 늘 도와주고 늘 뒤처리를 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대할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잃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은 남아있는데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정은 있는데 예의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 줄 없던 자식이 돈이 필요할 때만 목소리를 낮추고 일이 생기면 갑자기 다정해지며 해결되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깁니다. 두 번째도 넘기고 세 번째도 넘기고 어느새 10번째쯤 되면 부모는 속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했던 것이구나. 그 사실을 처음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픔을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자식들 자주 와요. 부모는 웃으면서 바쁘지 뭐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겉으로는 이해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오래 눌러둔 서운함이 잠깐 고개를 듭니다. 집에 돌아와 겉옷을 벗고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이 밤이 되어 다시 찾아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아니면 괜찮은 척에 너무 익숙해진 것인가? 이 질문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봅니다. 자식에게서 온 연락의 대부분은 부탁이었고 그 부탁이 해결된 뒤에는 감사의 말도 짧았고 그 뒤로는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패턴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밤은 길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랑일수록 서운함은 늦게 그러나 더 깊이 올라옵니다. 마치 지하수처럼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솟아오르면 온 땅을 적시는 그런 서운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입을 다뭅니다. 내가 부모인데 뭘 바라겠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안으로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말은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묻어버리는 삽질입니다. 말하지 않는 척하는 마음은 품이 있어 보이지만 오래되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우게 됩니다.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이상하게도 너무 쉽게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무심해집니다. 사람 마음은 고마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허용을 당연함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릅니다. 부모가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면 자식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가장 쉬운 선택지로 분류합니다. 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거절하지 않을 사람, 언제든 열려있는 사람, 그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의식적 분류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 안에서 부모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기능, 힘들 때 받아주는 기능,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는 기능, 돈이 부족하면 채워주는 기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대신해주는 기능, 이렇게 기능으로 전락한 부모에게는 안부가 필요 없습니다. 기능은 작동할 때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평소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는 부모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부모가 사람에서 기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느 저녁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는 다정합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에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부모는 잠깐 멈칫하지만 곧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자신도 병원 예약을 미루고 있었는데 자식에게는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며칠 뒤에 안부 문자를 보내도 답은 늦습니다. 바빠서 이제 봤어. 짧은 문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이상한 공허가 남습니다. 몸보다 아픈 것은 답장이 늦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 때와 내가 그리울 때의 온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말투가 조심스럽고 엄마라는 호칭도 평소보다 길게 부릅니다. 그런데 도움이 끝나고 나면 문자 답장도 한 줄이고 통화 시간도 짧아지고 목소리에서 그 조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부모는 이 온도 차이를 몸으로 느낍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미움보다 불규칙한 다정함입니다. 자식이 늘 차갑다면 부모도 언젠가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다정하고 필요가 끝나면 다시 멀어지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이제는 조금 알았겠지 하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다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희망과 실망의 반복은 단순한 실망보다 훨씬 더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부모의 정서적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겁내게 됩니다. 반가워야 할 전화벨이 어느 순간 마음을 긴장시키는 소리가 됩니다. 전화가 오면 먼저 드는 생각은 반가움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부탁일까 하는 경계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이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상태로 몇 년을 보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 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맞습니다. 부모는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말이 존중까지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값을 매기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내 마음을 공짜처럼 여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더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 부모의 걱정, 부모의 늙어가는 몸, 부모가 마지막까지 내어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늙어갑니다. 부모의 체력도 줄어들고 부모의 경제적 여유도 예전 같지 않고 부모의 마음도 예전처럼 무한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늘 괜찮은 척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늘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불가능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망은 마음을 더 오래 묶어둡니다. 원망하는 동안 부모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자식은 부모가 괜찮은 줄 알고 부모는 괜찮지 않은 마음을 더 깊이 숨기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이고 속으로는 서서히 존중을 잃어가는 관계입니다. 겉으로 멀쩡한 관계가 속으로 썩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이 멀쩡하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의 시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친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야 할 말은 길고 아픈 하소연이 아닙니다. 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나는 내가 나를 부모가 아니라 편한 곳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하려 들면 감정은 무거워지고 말은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다릅니다. 비난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매달리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 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관찰입니다. 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것은 부모가 패턴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부모의 감정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부모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셋째, 관계의 기준입니다. 편한 곳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은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향 제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짧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길게 말할수록 힘이 분산되고 짧게 말할수록 힘이 집중됩니다. 부모의 말도 그래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식도 늦게 깨닫습니다. 부모가 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식은 편한 방식만 배웁니다. 부모의 침묵을 허락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인내를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의무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운함을 숨겨 사랑처럼 보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운함을 숨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사랑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단정하게 말할 때 관계는 비로소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평생 주는 쪽이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요구하는 일이 낯섭니다. 그리고 자식이 불편해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관계가 더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의 솔직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함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불편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불편함은 자식이 처음으로 자기 태도를 돌아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불편함 없이 성장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가 불편함을 두려워해서 계속 침묵하면 관계는 겉으로만 편안하고 속으로는 계속 썩어갑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너는 왜 늘 그러니라고 말하면 자식은 방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는 말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비난의 형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는 내용을 듣기 전에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형식으로 말하면 상대는 방어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것이지 자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나는 내 삶에서 너무 쉽게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 말에는 비난보다 사실이 있고 공격보다 마음의 위치가 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대개 낮은 목소리로 짧게 그러나 피할 수 없게 들어옵니다. 소리친 말은 빨리 잊히지만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부모의 말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 날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날카로우면 상대는 상처만 보고 뜻은 보지 못합니다.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나는 너와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자식을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말을 한 뒤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즉시 변하기를 기대하면 실망이 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함부로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번 말했으면 잠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는 건? 알겠지. 하지만 내 마음도 그렇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힘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생각할 공간을 남기는 일입니다. 부모가 말한 뒤에 계속 붙잡고 설명하면 말은 애원이 됩니다. 애원이 되는 순간 관계의 무게는 기울어집니다. 부모는 이해받기 위해 더 낮아지고 자식은 그 낮아짐에 익숙해집니다. 존중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고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먼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경계냐고 생각합니다. 피부치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냉정한 일처럼 느껴지고 혹시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따뜻해 보이지만 오래 지나면 한쪽을 지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을 무심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경계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고 헌신이 억울함으로 썩지 않습니다. 경계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 조용히 등불을 켜두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경계의 구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부탁할 때 부모가 자신의 몸 상태와 형편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손주를 봐주고 생활비가 빠듯한 달에도 돈을 보내고 마음이 서운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 부모의 선의는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바뀝니다. 자식은 부모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의 필요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급해서. 그래, 부모는 이미 허리가 아프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습관처럼 그래 갈게가 나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이 납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잠깐 거울을 봅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몸보다 자식의 사정을 먼저 허락했을까?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부모는 서서히 자신에게 미안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 죄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죄책감이 남습니다. 경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내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내 한계를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가 늘 괜찮다고 말하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부모가 늘 가능하다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불가능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상대를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제대로 알게 하는 언어입니다. 오늘은 어렵다.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없다. 미리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처음 경계를 세우면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줬잖아. 엄마가 왜 갑자기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괜히 아이를 밀어내는 건 아닌가 싶고 늙어서 까다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자식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부모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부모가 나빠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입니다. 이때 부모가 화를 내면 경계는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미안해하며 물러서면 경계는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단정함입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내 형편을 살피며 지내야 한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지나치게 해명하면 자식은 그 틈을 파고들어 다시 설득하려 합니다. 짧고 침착한 말은 상대에게도 생각할 공간을 주고 부모 자신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줍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경계를 세우고 행동은 예전과 같으면 자식은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도와줄 때도 자신의 형편 안에서 도와야 하고 거절할 때도 죄인이 된 얼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이 짧은 말 하나가 부모의 자리를 바꿉니다. 부모는 대기 중인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역학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다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제 감정적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오래되면 부모에게 남는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부모는 점점 자기 감정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다 보면 정작 상처 준 사람은 편히 지나가고 상처받은 사람만 밤을 뒤척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을 보내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 탓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오래 참은 부모는 화를 내지 않아도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웃지 못하고 자식이 잘해도 순수하게 믿지 못합니다. 혹시 또 부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렇게 의심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자기보호 본능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미리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벽은 부모 자신도 가두어 버립니다. 자식의 진심 어린 노력마저 의심하게 되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붙잡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돌아온 연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안해서 한두 번 전화할 수는 있어도 관계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 성숙한 방식은 부모가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알려주고 동시에 자기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 하나에 하루의 기분을 모두 맡겨버리면 부모의 인생은 너무 좁아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넓어야 하지만 부모의 삶까지 자식의 무심함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의 연락에 덜 흔들리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처음에 이상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그렇게 지내려 하니 내가 너무 무정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의 문자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뒤에 답하면 괜히 미안합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밤이 되면 내가 아이를 밀어낸 것처럼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중심을 찾을 때는 누구나 조금 어지럽습니다. 오래 한쪽 다리로만 서 있던 사람이 두 발로 균형을 잡으려 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더 불안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정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이 익숙해집니다. 부모가 덜 매달린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해 애착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품는 사랑입니다. 어느 저녁 부모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펼치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처음 몇 분은 마음이 자꾸 전화기 쪽으로 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주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조용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완전히 빈 날은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배웁니다. 이것이 자기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이 생기면 자식의 무심함이 부모의 전부를 흔들지 못합니다. 서운함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운함이 와도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큰 자유입니다. 부모의 하루가 자식의 연락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독립입니다. 이 독립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모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자신의 몸을 돌보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고 동네를 천천히 걷고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하고 싶은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작은 텃밭을 가꾸어도 좋습니다. 자식에게만 향하던 마음의 불빛을 조금씩 자신의 삶에도 비추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식에게 연락이 왔을 때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반가움 속에 서운함이 섞여 목소리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하고 물으며 마음속에서 왜 이제야 연락했니라는 말이 먼저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자식도 이 변화를 느낍니다. 부모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대신 차분한 여유가 느껴지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늘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의 빈자리를 의식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면 다른 사람은 그 간절함을 충분히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붙잡는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묻고 늘 먼저 풀어주면 자식은 그 관계를 관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모든 관계의 노동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용히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 시작하면 자식은 비로소 빈자리를 느낍니다. 늘 먼저 오던 안부가 오지 않을 때, 늘 열려있던 시간이 조금 닫혀 있을 때 사람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었는지 알아차립니다. 물론 이것을 일부러 애태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냉담하게 굴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이고 복수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이끕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에게 부모가 보여주어야 할 변화는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언제든 사랑하되 언제든 이용당하지는 않겠다는 침착한 태도입니다. 자식이 부탁할 때마다 즉시 움직이기보다 내 상황을 먼저 살피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부모만이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존중받는 부모로 남는 길은 자식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오래 서운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똑같이 차갑게 굴고 필요할 때 모른 척하고 마음속에 쌓인 말을 칼처럼 꺼내는 일은 잠시 통쾌할 수 있어도 끝내 부모의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듭니다. 복수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단맛 뒤에는 반드시 쓴맛이 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수하면 부모 자신이 먼저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남는 것은 누가 옳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 시간을 지나왔느냐입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늦게라도 존중을 받습니다. 반대로 상처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 속에 자기 평안까지 함께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아무렇게나 참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소란스럽지 않을 뿐입니다. 품이란 침묵과 폭발 사이에 있는 제3의 길입니다. 말하되 소리치지 않고, 지키되 공격하지 않고, 거절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위에서만 부모는 자식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후반부 인생은 자식의 무심함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 전체가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라해지는 것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존재합니다. 부모의 외로움도 진짜입니다. 부모의 서운함도 정당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후반부 인생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시간을 계획하고 자기 관계를 가꾸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정서적 필요를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줄면 기대가 줄고 기대가 줄면 실망이 줄고 실망이 줄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망이 줄어든 자리에 순수한 사랑이 다시 자랍니다. 자식을 만날 때 서운함 없이 기뻐할 수 있고 자식의 부탁을 들을 때 억울함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에게 매이지 않는 관계, 서로 도우되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 서로 그리워하되 그 그리움이 상대를 압박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제 더 깊고 더 단정해져야 합니다. 많이 주는 사랑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랑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100번 도와주면서 속으로 원망하는 것보다 10번 도와주되 마음 편히 기꺼이 돕는 것이 더 좋은 사랑입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도 기다림에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도 편리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후반부 인생은 조금 더 넓어지고 관계는 조금 더 깨끗해지며 부모의 마음은 마침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식이 늦게라도 깨닫습니다. 부모는 늘 곁에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기대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올 때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고 부탁의 방식이 달라지고 때로는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알게 됩니다. 사랑을 거두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는 편리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